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384페이지 보시면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가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란 뜻입니다. 가설 건축물, 반대말이 뭡니까? 영구 건축물. 한 번 쳤으면 그거 뜯어내지 않고 그냥 계속 쓰려고 하는 거. 영구 건축물. 영구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수백만 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쓸 수 있는 거. 영구 건축물. 가설,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가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때는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축조 신고만 하고 지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둘로 나눠진다. 그중에 건축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은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됩니다. 몇 조? 국토법 제64조하고 관련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뭐 낸다고? 도를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도로부지에 편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땅, 도로부지로 들어가기로 예정되는 땅, 여기에는 더 이상 뭐를 해서는 안 되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를 내기로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여기는 건물 짓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공작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로 낼 때는 또 다 때려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못 지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했다 2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원래 2년 내에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로부터 2년 내에 뭘 수립하라고 돼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 아예 수립돼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수립 안 됐다. 수립은 됐는데 아직도 2단계다. 2단계라는 의미가 뭐죠? 3년 이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 3년 후에 가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게 2단계라 그랬잖아.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3년 후에나 시행하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시행했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다가 지금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도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낸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년 내는 여기 도로 낼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죠. 괜히 건축물도 못 짓게 하면서 보상비도 안 주면서 나보고 언제까지 갖고 있으라고 이런 시소리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열받는 사람에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준다? 일부 그 땅에다 개발행위 허가해주겠대. 여기다가 허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개발행위만 허가해준다? 아무거나 답니까? 아니,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기존에 여기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 고쳐 짓는 거, 개축, 재축, 그것까지만 허가해주겠대. 왜? 어차피 3년 지나고 나면 뭐 낼 거야? 어차피 이래저래 도로 낼 땅이거든. 따라서 아무거나 막 짓게 허가해 주는 건 아니고 임시로 짓는 가설 건축물 허가해 주겠대요.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는 거 허가해 주겠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 고쳐지는 개축, 재축 허가해 준대. 그 중에 첫 번째 거 바로 가설 건축물 건축하는 거. 요 땅에다가 요런 가설 건축물 짓는 거 이거는 뭐 해주겠다? 허가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건축 허가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고 여기는 건축 허가라고 돼 있거든. 어떤 차이죠? 국토법에서는 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놓고 그때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라면 돼 있어. 그때 가설 건축물이 어떻게 생겨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 가설 건축물이 이렇게 생긴 가설 건축물이라는 걸 어디서 서술하고 있다? 이건 건축법에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토법에서는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고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국토법에 돼 있고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반면에 무슨 법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그때는 뭐 받는다? 건축 허가받아라 라고 돼 있고 그때 허가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랍니다. 첫째는 국토법 제64조에 적합할 것.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고 아직도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요건에 적합할 것. 두 번째, 4층 이상이 아닐 것. 따라서 몇 층만 된다? 3층 이하만 됩니다.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랬으니까 3층 이하로만 져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게 아닐 것. 철골, 철근 같은 걸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영구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니까 흔히 뭐로 만들죠? 이거 뭐로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죠. 가운데 스티로폼 같은 거 넣어놓고 양쪽에 쇠철판으로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짓는 이런 게 바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바로 철근,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거죠. 또 이 안에다가 전기나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섭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이런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안에 공동주택 등 분야 목적으로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야 목적으로 지어서 안 된다. 그런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고 지어도 좋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축조 신고 대상인 건 어떤 것들이 축조 신고 대상이죠? 예를 들면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를 짓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잖아요. 또는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다 타가지고 그 사람들 요렇게 임시로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땅콩주택식으로다 요렇게 조그맣씩 하나씩 져줍니다. 그럼 여기서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뭐한다? 축조 신고만 해도 좋다는 얘기야. 또는 흥행이라는 게 뭐죠? 서커스 땅 같은 것들 그거 하려고 가설 천막식으로 쳐가지고 가설건축물 짓잖아. 그것들 또는 전람회라든지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같은 거 짓는 거 요거는 축조 신고만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거니까 존치기간을 정해줍니다. 이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얼마일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데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걸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신고 대상인 이런 축조 신고 대상인 건 그것도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은 뭐랑 똑같다?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요거 공사용 가설건축물 있었죠? 그거는 꼭 3년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사기간이 5년 걸리면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연장해서 존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치기간이 끝나가면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누구한테? 건축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뭐라고? 당시 거 설치했던 존치기간 예를 들면 3년 하고자 했대. 그럼 3년이 몇 월 며칠 날 끝나가니까 며칠 후에 30일 전까지는 알려주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후에는 당신의 그 가설건축물을 건축했던 게 존치기간이 끝나가니까 그거 건축주에게 그걸 통지해 주랍니다. 누가 통지할까요? 이 통지하는 사람이 누구죠? 할 일 없이 심의한 사람. 그죠?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그래서 맨날 콧구멍만 쑤시고 할 일 없이 심심한 바로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 그 자들이 바로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통지받은 건축주는 가만히 있어봐. 내 거 존치기간이 끝나가네? 근데 이게 모두가 하나다면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그때 이 건축주한테 통지할 때 연장 가능 여부도 같이 통지하게 됐어요. 그때 연장이 가능하다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는 연장 허가 시절에 들어가야 되고 신고 대상인 것도 연장하고 싶으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존치기간이 끝나기 전 30일 전까지는 건축주한테 당시 거 존치기간이 끝나니까 그리 아세요라는 걸 통지해주고 그때 건축주가 이걸 뭐 하고 싶으면 연장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 한다? 연장 허가 신청, 연장 신고하면 되는데 허가 대상인 건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인 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라는 이게 바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끝난 거야? 건축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이거 말고도 이제 건축 절차가 있죠. 착공 신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사에 이제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받는 게 있었죠. 그런 착공 신고라든지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는 건축물의 건축이 끝났으면 두 번째 뭐 한다 했죠? 건축이 끝난 건 유지 또는 관리하자. 건축물이 완공이 됐으니까 사용검사 사용 이제 승인받고 사용하죠. 그때 사용할 때 제대로 유지 관리하자는 얘기죠. 그때 이런 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은 누가 짓는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집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 관리 책임을 진다. 자, 두 번째, 이 건축물 중에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때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첫째,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아까 했었죠? 몇 개 다중이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일정 건축물들,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들. 규모가 큰 거. 다만 연면적의 3,000 이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에 관리하는 공동주택. 이거 뭐죠? 주택법에서 있는 공동주택 중에 그때 관리하는 게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주택은 따로 정기점검을 안 받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따로 점검을 받는 거지 여기서는 건축법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제한을 받죠. 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주라고 정하는 건축물들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특수우주 건축물 우리 다중이용업에 썼죠. 이제 바다면적이 5,000 이상 되는 거 말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우주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 그럼 정기점검은 어떻게 실시할까? 먼저 건축물의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뭐 받는다 그랬죠? 사용승인 받는다 그랬잖아. 바로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 그날을 무슨 날이 한다? 기준일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이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건물이 노후불량화가 이제 시작된다 이 소리입니다. 건물의 개념은 1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로 우리 공법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죠? 그때는 대수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15년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어쨌든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건물이 노후 불량화가 진행된다는 얘기고 그때는 그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로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이 말이야. 2년마다 그랬을까? 2년 될 때마다 뭘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정기점검 또 그로부터 2년이 된 날이 정기점검 또 2년이 된 날이 정기점검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축주가 이 정기점검 해야 된다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까 까먹고 살을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정기점검 하는 겁니까? 사용승인 받았잖아. 그로부터 몇 년이 된 날? 12년이 이제 지난 날이 되는 거죠. 그죠?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니까 12년이 지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 정기점검 받으랍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승인 받고 12년이 된 날을 그걸 기억하고 앉아있다? 그거 천재입니다. 자기 생일도 매년 돌아는 생일도 까먹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무슨 사유승인 받았고 12년이 됐다는 걸 그 누가 기억하고 앉아있습니까? 따라서 그냥 2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심심한 콧구멍만 후비고 있는 그런 우리 감독기관 있잖아. 누구죠?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 너 할 일 없이 콧구멍만 쑤시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사유승인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돼간다는 사실을 그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걸 미리 통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통지하죠? 그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그럼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날고 그날 3개월 전까지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거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 그때까지 당신은 3개월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해 주라.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도 있다? 등기 촉탁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촉탁이란 말이 뭐죠?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소 가서 내 것 좀 등기부에다 올려주세요. 이게 등기잖아.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등기 촉탁이라고 어떤 때는 등기 신청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때는 촉탁이고 어떤 때는 신청이죠. 촉탁이란 행정청이 등기해달라고 올리는 거. 특시특도 그런 행정청이 올리는 거. 이거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고 하는 건 이거는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야? 바로 건축주인 여러분들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죠. 이 자들이 직접 등기소에다 지들이 등기를 대신해 주겠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등기 촉탁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특시특도 시장운수이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는 거 이걸 등기 촉탁을 하죠. 자, 어떤 때 등기 촉탁하죠?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등기 촉탁입니다. 첫째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건축주들이 개별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특시특도 시장운수 구청장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변경 등기를 해준다. 등기를 촉탁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건물 다 졌으면 사용 승인 받는다 그랬죠? 그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내용 중에서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또는 층수가 중간에 변경된다면 그 중간에 변경되는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 변경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기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층수가 바뀌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건축물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변경했다는 사실을 그걸 특시특도 시장구청에게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변경 신청을 접수한 특시특도 시장구청장이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그런 건축물 대장에 이런 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바꿔달라고 등기부에다 변경 신청을 누가 한다? 변경 촉탁을 누가 한다? 특시특도 시장수청장이 한다 이 되죠.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죠? 신규 등록은 뭐죠? 처음에 하는 등기. 그건 누가 한다? 건축주가 개별 등기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아가지고 처음에 친 거 그거 소유권 등기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인 여러분들이 등기비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다 이 소리죠. 자, 건축물을 뜯어냈다? 철거 신고해야죠. 멸실했단다? 멸실 신고합니다. 그때 철거 신고, 멸실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역시 특시특도 시장수장에게 철거 신고, 멸실 신고를 합니다. 그걸 접수한 누가? 특시특도 시장수장이 건축물 대장이다. 그 철거됐다는 사실 또는 멸실됐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하도록 됐습니다. 저 등기 촉탁대에는 몇 가지만 있다? 4가지만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셔서 뭐가 나오죠? 공개공지 등 하고 나오는데 원래 이 공개공지 등에 관한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면 공개공지에 관한 건 여러분들 책을 한번 가봅니다. 어디가 나오죠? 이제 쭉 넘어가셔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397페이지부터 시작됐고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서 402페이지 가시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나오죠. 그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건 무슨 말이죠? 첫째, 여기 건축물을 지키기 위한 뭐가 있단다? 대지가 있을 것이고 이 대지는 뭐랑 접해야 된다? 도로랑 접해야 된다. 나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건축물의 대지지 건축물을 못 짓는 맹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와 도로는 첫째, 대지는 뭐 해야 될까? 3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할까?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 당연히 대지가 안전하지 못하면 건축물 지어봤자 사상누각이 되겠죠. 따라서 첫째, 대지는 뭐 할 것? 안전할 것. 그래서 안전하기 위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그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저지대에서는 안 된다. 성토 등에 흙을 쌓으려서 그래서 안전하게 했다. 또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자 같은 걸 설치하라. 또는 경사도가 급한 손괴의 우려가 있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그런 대지는 뭐 할 것? 옹벽.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쌓을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안전에 관한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대지에다 뭐 할 것? 조경이라는 걸 할 것. 예, 나무 심으라는 얘기나. 그런데 옆 페이지 보면 403페이지 맨 밑에 조경하지 않으된 데 있어. 원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조경하라고 돼 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인데도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조경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지에다 뭔다? 공개공지라는 걸 설치할 것. 바로 여기 공개공지라는 것 또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랍니다. 이때 공개공지라는 게 한자로 쓰면 공개라는 건 사람들에게 오픈돼 있다. 공개라는 건 오픈, 공개라는 뜻이야. 돼 있는 빈 땅, 공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개방된 빈 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에게 무료로다가 제공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쉬고 있다가 하라는 얘기죠. 즉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지을 때야 사람들이 많은 큰 건축물을 일정한 지역에다 지을 때는 그냥 그렇게 홈만 짓는 게 아니라 요 땅 있죠. 여기다 일부 여기다 뭐 설치한다? 소규모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규모 휴식 공간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걸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공개공지 등이라. 공개공지 등이라고 했죠. 이런 걸 만들어주라 이 뜻입니다. 그게 소규모 휴식 공간이죠. 요거와 관련된 세 번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공지 등 하고 됐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기 건물 있잖아. 이 건물 앞에다가 요렇게
조경시설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공개공지 같은 걸 여기다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기도 이 건물이 있는 앞에 터 있잖아. 이쪽은 도로죠? 이쪽 도로 쪽에 말고 여기다 뭐도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긴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죠? 긴 의자 같은 거.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걸 뭐란다? 공개공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디다가 저런 공개공지를 만들까? 첫째,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치하는 지역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짓는 지역.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에서는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어디죠? 용도지역상 주, 상, 공업지역입니다.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사람들이 많은 찾는 지역이죠. 주, 상, 공 거기입니다.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다 공개공지를 확보할까? 아닙니다. 그 중에 무슨 지역은 빠진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에는 다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부 다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중에서는 전용공업지역하고 또 하나 일반공업지역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만 확보한다? 준공업지역. 여기는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어디? 준공업지역.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고 전용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다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둘 다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주상공 이외에는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공개공지를 확보할까? 아니고 그러한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 말입니다. 이런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이것들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그것도 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 다합이란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그게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 이랬잖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 뭐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터미널 같은 거라 그랬죠? 많이 오잖아. 바로 그게 문판, 업숙, 종운시설 이렇게 오셔야 돼. 문판, 업숙, 종우시설인데 그때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됩니다. 판매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대표적인 게 뭐죠?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보십시오. 어디 가본다?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면 공개공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배추 5포기 사갖고 들어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잖아. 둘러보니까 쉴 수 있는 이런 공개공지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날바닥에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씨름 뭐하고? 배추 5포기 깔고 앉으면 될 것이고. 그럼 배추 뭉그러지잖아. 그럼 씨름 뭐가 되죠? 이게 농산물 유통시설, 가락동 농산물 유통센터 들어가기 전에 전날 어디 간다? 대중묘탕에 갑니다. 비법을 알려드린 거야. 그럼 저 대중묘탕에 가시면 거기 탕 안에 들어가 보면 깔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 그거 동그란 거. 거기 앉아서 이제 씻잖아요. 그 탕 하나, 보통 하나. 그거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들고 나오면 주인이 못 나가게 하잖아. 그때는 뭐 하면 되죠? 배에다가 둘러버립니다. 그러고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남자는 배가 산같이 나온 남자인 줄 알 것이고 여자는 임산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들고 나와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뭐죠? 끈으로다가 저기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로다 이렇게 빠꾸내게 해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날 몸빼 바지 입고 히프에다가 그걸 달고 끈으로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 그럼 뒤에 달려있죠? 그래서 띠뚱띠뚱 돌아다니다가 다리 아프면 아무데나 그냥 앉으십시오. 목욕탕에서 앉을 때와 똑같이 그냥 퍽퍽 앉으면 뒤에 밑에 거기 깔개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는 그런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 할 때는 반드시 목욕탕에 들려가지고 깔개 하나 그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히프에다 달고 돌아다니면서 배추 들고 다니다 다리 아프면 그냥 앉아라. 뭐가 없기 때문에
공개공지가 없습니다. 어디는 농산물 유통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판, 업숙, 종훈시설에서 바다 면적이 5천 이상 되는 것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그런 건축물만. 또 하나,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들, 그런 것들은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들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확보하죠? 공개공지는 전체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합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확보하냐? 그건 100분의 10으로 할지 100분의 5로 할지 100분의 8로 할지는 같은 건축조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라 이거야. 조금만 확보하는 소리가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면 그 정해지는 게 최소한이고 그 이상은 확보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여기다 대지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건물 지은 전체 대지 면적이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 해서 뭐 대지 면적이 있겠죠? 그 전체 면적 중에 100분의 10 이하에서 전체가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10으로 할지 100분의 8로 할지 100분의 5로 할지는 건축조례로 정해지면 그 정해진 비율 이상을 공개공지를 여기다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때 공개공지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이쁜 짓 했잖아. 그럼 이쁜 짓 한 것만큼 니들에게는 뭘 완화시켜준다?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 제한 이런 걸 완화시켜줍니다.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준 거죠. 그때 구체적으로는 뭘 얼마나 완화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래.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행령 찾아봤더니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한답니다. 원래 해야 될 용적률의 20% 더 완화시켜주고 원래 해야 될 높이의 20%를 더 높게 그렇게 완화시켜준다. 이게 1.2배죠. 그때 건폐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화시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가지고 건폐율은 1.2배 완화한다는 말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이런 공개공지를 확보했으면 이쁜 짓 했잖아. 근데 이런 공개공지를 뭐로 쓸 수 있답니까?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간 60일 이내야 뭐로 쓰는데 여기서 문화행사를 열 수도 있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판촉활동은 백화점 같은 데서 지들 물건 팔아쳐먹는 거로 써도 괜찮다 이 소리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문화행사를 여는 건 좋다. 근데 판촉활동하는 건 백화점 같은 건물 안에 밖에 있는 공개공지다. 노상 판매하는 거 그것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공개공지와 관련된 것들 이 정도만 기억하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마지막 뭐가 나오죠?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자,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건축선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이게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냐면 대지와 도로에 관해서 408페이지로 가봅니다. 408페이지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온다? 건축선이란 개념이 나오죠. 건축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건축선은 게 뭐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어디다 짓는 게 원칙일까?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거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요 선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여기다가 요렇게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조금 삐뚤다. 그래서 요렇게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얘기입니다. 건물 짓는데 이렇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대지하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딱 접하는 노란 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짓는 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지가 있겠죠? 여기도 이 노란 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이렇게 짓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할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저 치워 위에 쪽에. 자,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죠? 이 노란 선이 아니라 빨간 선이 대지 안으로 더 후퇴버려. 이걸 선이 이리 후퇴해서 어디다 건물질한다? 빨간 선 뒤로만 건물질합니다. 대지에 도로랑 접하는 데다 바짝 붙여지지 말고 더 떨어뜨려서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랍니다. 이렇게 지라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선을 이걸 뭐라 본다? 이걸 건축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란 선이 건축선이라 요 빨간 선이 이게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노란 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고 빨간 선이 예외적인 건축선이다. 이게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것보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요 선까지 건축물 자라. 어떤 때는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한다고 표현해.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후퇴해서 요 빨간 선이 이렇게 커지면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요 선을 뭐라고 한다? 건축선. 원래는 뭐가 건축선이다?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노란 선이 건축선인데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요게 중요한 겁니다.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요거에 관한 걸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이게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부터 세 가지가 쭉 나왔어.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의 제공되는 자료는 이게 조금 더 손볼 겁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거 휴지라고 그림 아까 들 그렸던 것들 그 자료 찾아서 또 만들어가면서 그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아직 완성본은 아니야. 요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다 올려줄 건데 또 오늘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보시고 일부 조금 수정해서 올릴 것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침 사실 7시부터 오늘 사무실에 나가지도 않고 오늘은 이것 작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이거 작업하고 해서 사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공인중개사 강의하느라고 지금 2군데 인터넷 강의 찍고 있죠? 촬영하느라고 일주일에 2번은 나가야 되죠. 거기다 또 보험계약법 강의했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도 그쪽에 보험계리사, 손해사상사 쪽, 그 내년 올해 4월 중순까지는 또 강의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위한 강의라서 4월 중순까지는 또 그것도 강의하는 거, 그것도 또 2타임 또 나가야 되죠. 거기다가 또 사무실 차려놔서 요새 일어나고 정신없습니다. 예, 자료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 브리핑해야 되죠. 막 눈바닥 빠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참 재밌는데 그거 하느라고 또 갔다 와야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루를 24시간이나 48시간이나 72시간을 써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죠. 현재 시간 10시, 밤 10시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까 자료가 늦어져가지고 갖고 와서 촬영하려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촬영하신 분도 원래 9시 반에 끝나기로 했었는데 지금 10시 반이 되도록 지금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요거 마지막 장이 완성 못 시키고 왔는데 이건 완성시켜서 내일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이상 없이 올라지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현재 조금 뽀다구없죠. 선이 좀 너무 굵거리죠. 그래도 그냥 봐두십시오. 크게 차이 났네요. 거의 요 선인데 크게 내용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배치가 약간 달라질 테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건축선이라는 건 뭐가 원래는 건축선이라고 그랬죠? 건축선이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게 건축선이다? 대지와 도로, 이게 대지가 있죠? 여기 도로가 있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바로 노란선, 이게 원래는 건축선이고 건물은 그 뒤로만 져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건축선이죠. 그런데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예배가 있더라. 그 예배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놓고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일단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하고 지정건축선에 관한 크게 2가지만 일단 정리하도록 하죠. 먼저 원래는 잘 봐요. 그림이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여기 대지가 A라는 대지가 있고 B라는 대지가 있고 여기 C라는 대지가 있고 D라는 대지가 있다. 4개가 있다. 진짜. 그럼 A, B, C, D 4개 대지가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 도로가 나 있고 대지들이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가 건축선이란다? 도로와 대지가 접한 선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건축선이 돼? 이 색깔을 바꾸자. 청색으로 바꿔서 바로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선입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선입니다. 원래는 이 파란 선이 각각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거, 도로에 접하는 거, 이게 건축선이죠. 그럼 여기다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된대요. 이 파란 걸 건축선으로 해서는 안 된대. 원래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더 후퇴했습니다. 더 물러났죠? 도로로부터 물러났죠. 도로는 벌써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그게 건축선이랍니다. 어떤 게 빨간 선이 건축선이죠?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일 때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한답니다. 그럼 소유너비 미달도로, 즉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 소유너비에 못 미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먼저 소유너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소유너비,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너비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너비,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너비라고 하죠. 그럼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이 너비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일반 도로는 4m죠.
아까 도로라는 것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는 4m 이상일 것. 그리고 예배적으로 뭐도 있었죠? 막다른 도로 같은 거 보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일 때는 너비가 2m. 그때는 막다른 도로 10m 미만짜리는 너비가 2m. 그 2m가 소유 너비입니다. 또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너비 6m. 다만 도시적에는 인면적은 4m 있었죠? 그게 소유 너비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유 너비라는 건 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근데 원칙은 몇 미터? 일반적인 통과도로는 4m가 소유 너비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 너비에 뭔가 미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몇 미터로 돼 있어? 너비가 여기 있네. 2m밖에 안 되네. 자, 도로 너비는 2m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거 건축법상의 도로야? 아니야. 아니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너비가 3m 이상은 돼야 되거든. 통과도로는. 근데 현재 2m니까 아니죠. 이때는 요 파란 선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파란 선이 건축선이 아니고 대지 안으로다 건축선이 양쪽으로 더 후퇴했습니다. 얼마나 물러날까? 소유 너비만큼은 최소한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 너비만큼 물러나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그 도로의 무슨 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지금 가운데 점선으로 중심선 했죠? 더 소유 너비의 2분의 1, 소유 너비의 2분의 1만큼 각각 후퇴하래. 도로 중심선에서 저쪽 대지 쪽으로 소유 너비의 2분의 1 그랬으니까 몇 미터? 2미터. 이쪽 중심선에서 소유 너비 2미터만큼 2미터, 2미터를 물러나고 그걸 선을 그래. 그게 빨간 선. 이게 건축선이 된답니다. 그러면 핵심 뭐죠? 빨간 선과 빨간 선 사이 거리는 몇 미터가 됐습니까? 2m, 2m 중심선에서 도로 중심선에서 2m, 2m 물러났으니까 4m가 물러났잖아. 그죠? 그럼 그 4m가 뭐가 된다? 그게 건축선이 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건축선 뒤로만 건축물을 질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 소유 너비의 2분의 1건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그 건축선 뒤로만 따라서 건물 지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라는 얘기야. 이쪽으로만 이렇게 지어야지 이 안쪽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는 요것들은 각각의 A, B, C, D 대지 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요 면적들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즉 도로의 소유 너비에 미달된 도로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존재할 때 도로의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면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2분의 1, 2분의 1큼 물러난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고 건물은 그 뒤로만 질한다. 왜냐하면 이 빨간 선과 빨간 선과 바로 몇 미터가 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면 최선의 너비 3m를 만들어 놓고 이 3m는 장차 뭐 될 공간이다? 도로 만들 땅이니까 여기는 건축물 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뒤로만 건물 짓도록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한쪽에는 그 도로가 있는데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는 똑같아. 근데 이쪽 경사지 쪽으로는 경사지 하천 이렇게 경사지가 있거나 또는 하천이 올라가거나 또는 철도 등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는 도로를 넓힐 수 없대. 그때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랍니다. 그러면 몇 미터야? 4m. 이쪽 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4m를 후퇴하고 이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그게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부터? 경사지 있는 경계선에부터 이게 몇 미터야? 4m. 이게 바로 도로가 내기 위한 소유 너비죠. 그리고 건물은 그 뒤로만 지어란다. 이쪽으로만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 지어라 짓지 말라 못 지게 하는 땅이죠. 요거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보겠다. 여기는 도로 부지로 보겠지. 이건 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 등이 나 있다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유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그게 건축선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지역에서는 지정건축선에 관한 거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이제 소유 너비는 여기까지고 지정건축선은 뭐냐?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 뭐 한답니까? 여기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즉 여기 도로 너비는 지금 몇 미터랍니까? 20m짜리 도로가 나 있답니다. 그럼 20m짜리 도로라는 건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입니까? 아니잖아. 넉넉한 도로죠. 그런데 이 시가지 안에서, 이게 시가지야.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한다는 건 도로변에 바짝 붙어서 건물치지 못하도록 좀 띄워서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물러나라. 또는 이 지역의 환경을 정비해서 필요하다면 따로 특시 특도 시장 수준이 여기다 건축선을 뭐 할 수 있어? 이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수준이 건축선을 지정했다 해서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지정건축선의 특성은 뭘까? 최대 도시지역에서는 4m 이내에서만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요 거리가 4m 이내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건축선이 지정되면 요 안에 있는 이거죠? 요거는 대지 면적으로 볼까 도로 예정지로 볼까?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는 달라요. 정상적인 도로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도로 높일 필요는 없고, 다만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했다 뿐이지, 이거는 대지 면적에는 포함되고 건축물은 요 건축선 뒤로만 짓도록 하자. 이것이 지정건축선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건축제한이 있죠.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라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도로입니다. 요까지가 차도, 이쪽이 인도. 이게 차도고 이게 인도고. 그랬을 때 그냥 여기가 끝났다 치자. 그러면 이게 도로 끝인데 도로 끝으로부터 건축선은 대지 안으로 일부 후퇴했다. 아까 도로 끝으로부터 대지 안으로 건축선 일부 들어갔죠?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 하늘로 쓴 걸 건축선의 수직면이라는 건 하늘로 빨간 건축선이 서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걸 옆에서 보면 도로로의 옆에서 보면 건축선이 하늘로 서버렸죠. 그러면 건축물이나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요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이 들어차야 되지, 빨간 선을 넘어서 건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차면 안 됩니다. 빨간 선을 넘는 구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괜찮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아다. 가능합니다. 넘어도 되죠. 따라서 땅 밑에는 요만큼 지금 넘어버렸죠? 요거 넘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는, 지표 위에는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이렇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도 괜찮다라는 거, 요게 첫 번째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바로 붙여서 건축선이 제때. 그런데 건축물의 수직면이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돼. 아까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 수직면을 넘지 말라 했죠. 그런데 뭘 열고 닫습니까?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잖아. 여기 지금 출입구, 창문이 있는데 열고 닫는데 어디는 안 될까? 도로면으로부터, 이 도로면 있죠? 여기로부터 높이 얼마까지만? 4.5m 이하 되는 거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되는 게 지금 여기 높이인데, 여기까지는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자, 출입구나 창문을 열어두면요, 도로상으로 지나가던 자동차가 출입문을 뭐 한다? 치고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되는 이 지역에는 이 출입구 창문은 어떻게 열고 닫으라는 얘기야? 밖으로 열지 말고, 도로 쪽으로 열지 말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나 옆으로 미는 문으로 만들어야지, 바깥쪽으로 여는 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까지만. 그럼 어디는 넘어도 괜찮죠? 4.5m 초과되는 부분 있죠. 여기는 출입구나 창문이 넘어도 괜찮다. 이건 창문의 개념이죠. 그래서 4.5m 초과되는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넘어도 괜찮고, 4.5m 이하 되는 부분은 열고 닫을 때 출입 밖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요거를 한마디로 건축제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되는 거, 지표 아래 부분, 땅 밑에는 지하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괜찮다라는, 요거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강의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첫 할 때 오늘 또 강의 브리핑 한 번 더 새기자. 제가 뭐랬죠?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세가
프로로서의 자세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날라리로서의 자세로서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뭐 들어가죠?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실컷 먹고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자세는 뭐한다? 어디 갔든지 항상 공부하는 자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프로로서 매사에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 그런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올해 꼭 시험 붙도록 그래서 명절 때 그래도 또 맛있게 드시고 먹을 거 잘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조금 쉬시게나 돼. 그렇다고 너무 포질러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할 건 하십시오. 그래서 진도 밀리지 않도록 꼬박꼬박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후에 웃는 승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명절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